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택시. 시계바늘은 어느새 저녁 6시 30분을 지나고 있었다. 도심 속 건물들 사이에서 퇴근길을 재촉하는 회사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온다. 나 또한 그들 사이에서 부대낀 채 터덜터덜 버스 정류장으로 향한다. 오늘따라 계속해서 버스가 10,000원이다. 평소 같으면 10,000원 버스라도 몸을 실었겠지만 오늘은 뭔가 사람들 무리에 끼고 싶지 않다. 나는 저기 멀리 헤드라이트 불빛을 빛내며 다가오는 택시를 잡았다. 망원동으로 가주세요. 택시는 유유히 직장인 무리를 빠져나가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다. 뒷좌석에 앉아 창을 반쯤 내리고 밖으로 손을 뻗었다. 손끝에 닿는 쌀쌀한 공기가 가을임을 짐작하게 한다. 많이 지쳐 보이네요.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힐끗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평소랑 똑같죠 뭐. 나는 영혼 없는 말투로 대답을 회피한다. 제가 겪었던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요? 라고 택시 기사가 말했다. 나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택시 기사는 내가 그러거나 말거나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할 말을 이어나간다. 한 1년 정도 됐나요? 그때가 아마 밤 9시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도 손님 같은 회사원분을 태웠습니다. 나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근데 그 손님이 무척 바빠 보이셨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듯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근데 무작정 어디든 가달라고 하는 겁니다. 뭐 여하튼 저는 알겠다고 하고 앞에 보이는 표지판에 따라 길을 갔습니다. 말을 이어나가며 택시기사는 감정이 없는 눈빛으로 백미러 너머의 뒷좌석에 나를 응시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제 택시는 이미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외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고 있는데 뒷자리에 앉아있던 손님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곳이 좋겠습니다. 세워주세요, 기사님. 정말 이곳이 목적지가 맞습니까? 저는 정말 의아했죠.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의 야산이었으니까요. 택시기사는 여전히 백미러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시선은 정말 기분 나쁜 음흉한 눈빛이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늦은 밤 아무것도 없는 야산에 온다는 것이. 저는 그 손님에게 몇 차례 물었습니다. 손님, 이곳은 이름조차 없는 야산입니다. 내비에도 찍히지 않는 곳이라고요. 네,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제격이라는 겁니다. 라고 그 손님이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손님은 자신의 구두끈을 풀더군요. 그리곤 옆에 있는 나무에 그 끈을 묶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허겁지겁 손님에게 달려가 행동을 말렸습니다. 손님, 뭐 때문에 이러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하세요. 기사님, 괜찮습니다.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일입니다. 모든 게 다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뿐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다니던 회사에서 잘리고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죠. 순간 그 손님의 심정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말리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 손님이 자신의 외투 안주머니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어 저에게 쥐어주더군요. 이게 뭡니까? 그건 제 퇴직금입니다. 얼마 되진 않지만 그래도 꽤 두둑할 겁니다. 그 정도면 오늘의 일을 잊어주기 충분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봉투를 살짝 열어 확인했습니다. 역시 돈이 들어있더군요. 금액도 꽤나 상당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손님 이건 좀.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 손님은 어느새 나무에 구두끈 매듭을 짓고 자신의 목을 매달았더군요. 그 손님은 고통에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 손님에게 받은 돈이 탐나더라고요. 그렇게 그 손님은 끝내 발버둥을 멈추고 몸이 축 늘어지더군요. 기사의 말이 거의 끝날 때쯤 택시는 어느새 목적지에 다다랐다. 나는 기사의 말을 그저 흘려보낸 채 요금을 계산하려고 했다. 얼마 나왔습니까? 돈은 안 받겠습니다. 손님 오늘 제 얘기를 들어주신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알겠다고 하고 택시에서 내리려고 했다. 그러자 택시기사가 앞 좌석에서 몸을 뒤로 하며 내 팔을 붙잡았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나갔다. 손님, 이제 더 이상 제 택시에 안 타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요금이라면 그때 손님이 저에게 주셨던 액수면 충분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손님의 돈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날 이후부터 계속해서 손님이 제 택시에 타고 이 얘기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가만히 멈춰 있었다. 그저 멍하니 택시기사만 바라볼 뿐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호텔. 누군가가 내 말을 듣는다면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그리고 이 말을 절대 거역하지 마라. 죽을 테니까. 지금 난 갇혔다. 그리고 난 지금 1203호실에 있다. 내가 1203호에 있다고 날 찾아올 생각은 하지 말길 바란다. 제발 어서 나가라. 우리가 간 곳은 호텔이었다. 아주 낡았지만 눈부신 호텔이었다. 나와 함께 폐가 체험을 온 친구들은 이곳에서 하루를 묵기로 했고 호텔의 낡은 문을 열고서 데스크로 향했다. 데스크에는 안내원이 없었다. 주위에 사람도 없었고 오직 밝게 빛나는 샹들리에 하나가 우리에게 경고를 하듯 붉은 빛을 내며 데스크를 지키고 있었다. 친구 중 하나는 이곳이 너무 불쾌하고 기분 나쁘다며 당장 나가자고 했지만 데스크 위에 쓰여있던 벽을 보고는 우린 스스로 그곳에 머물기로 했다. 아니, 갇히기로 했다. 데스크 위에는 호실의 키와 작은 통이 있었는데 그 통에는 가격표대로 돈을 넣고 키를 가져갈 것이라고 써져 있었다.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저렴했지만 그 옆에 누군가가 볼펜으로 박박 문지르듯이 거칠게 쓴 문구가 있었다. 당장 뒤돌아서 밖으로 도망쳐라. 마침 심령 탐사도 시시하게 끝난 우리는 마지막이라도 무섭게 끝내자며 이곳에서 하루를 묵기로 했다. 우리는 상자 속에 돈을 넣었지만 어차피 CCTV도 사람도 없었기에 돈을 안 내는 녀석도 있었다. 모두가 같은 방에 머무는 것은 너무 시시하다며 한 친구가 각자 다른 방에서 묵자고 하였다. 어차피 정 무서우면 다른 친구가 있는 방으로 가면 된다면서. 난 1207호였다. 겁이 많은 녀석들은 12층에, 반드시 귀신을 보고야 말겠다는 녀석들은 13층, 15층, 각자 다른 층에서 묵었다. 우리는 단톡방을 만들어 서로의 근황을 파악했다. 각자 방의 구조와 느낌은 실시간으로 공유됐고 사진을 찍어서 자신들의 방의 특징을 자랑했다. 내가 있었던 방 1207호는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의 스위트룸이었다. 누구는 2개의 침대가 있는 더블룸, 누구는 싱글룸 등 각자 다른 구조의 방이었다. 그런데 꼭 귀신을 카메라로 찍겠다는 15층 친구의 방은 알 수가 없었다. 그 친구의 방은 전등이 고장났는지 불이 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있었던 1207호로 왔다. 나를 제외한 다른 녀석들은 조용한 공포를 느끼며 밤을 보내고 있었다.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단톡방에서 시간이 지나자 점점 한 명 한 명 말이 없어졌고 나는 그들이 잠든 줄 알았다. 시간은 어느새 밤 12시를 지났고 갑자기 1205호의 친구가 카톡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아무래도 난방을 잘못 고른 것 같아 자꾸 옆방에서 벽을 두드려. 그 뒤로 그 친구는 아무런 메시지도 남기지 않았다. 나는 같은 방을 쓰는 친구와 밤새 얘기를 하고 시간을 보니 어느덧 2시가 지났고 우리는 다른 친구들의 방에 몰래 찾아가 보기로 하였다. 먼저 아까 옆방에서 벽을 친다는 녀석의 방에 몰래 찾아갔다. 당연히 문이 잠겨져 있을 줄 알았던 우리는 데스크에 가서 몰래 마스터키를 가져오려고 했으나 문고리를 잡고 살짝 돌려보니 문은 열려 있었다. 문을 열자 어둠이 새어나왔다. 우린 그 속으로 한 걸음씩 내밀며 앞으로 조심스레 나아갔다. 침대에는 누군가가 자고 있었다. 우린 천천히 자고 있던 녀석의 옆으로 가서 손으로 툭툭 건드렸다. 몇 번을 쳤음에도 자던 녀석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으아. 나와 같이 온 친구가 자고 있던 친구를 깨우려고 바로 옆에서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침대에서 자고 있던 녀석은 요지부동이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내가 불을 켠 순간 침대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우린 당황했고 무서웠다. 나는 다시 불을 껐다. 불을 껐더니 침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다시 불을 켜려던 순간 누군가가 나의 손목을 세게 잡았다. 나도 모르게 그의 얼굴을 보니 피부가 다 썩어버린 한 남자가 입을 벌린 채 날 보고 있었다. 난 억지로 불을 켰고 내 손목을 잡았던 남자는 없어져 있었다. 그 순간 난 친구를 버린 채 그 방을 도망쳐 내가 머물렀던 방으로 뛰었다.
한 개의 문을 지나 다음 문을 열고서는 등을 문에 기댄 채로 있었다. 손목을 보니 그곳엔 상처가 나 있었다. 가쁜 숨을 몇 번 쉬니 그제야 두고 온 친구가 떠올랐고 난 방문을 열고 다시 돌아가려고 했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와 돌아가려던 순간 같이 있던 친구 녀석이 방에서 나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뒤에서 무언가가 그를 잡고 있는 듯 했다. 난 친구에게 달려가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 친구의 뒤에서부터 여러 개의 손이 나와서 친구 녀석을 방 안으로 데려갔기 때문이다. 그 모습을 보고는 난 다시 있었던 방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원래 있었던 방문을 보니 그곳은 내가 머물렀던 1207호가 아니라 1203호였다. 1205호에서 문 하나를 지나 다음 문에 내 방이 있다고만 생각해서 그만 방향을 착각했던 것이다. 이미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1203호에서 문을 잠근 채 그저 방 가운데서 가만히 서 있었다. 친구들에게 핸드폰으로 한 명씩 전화를 걸어봤지만 모두들 꺼져 있거나 통화가 불가능하다는 자동응답만이 나왔다. 그러나 한 친구에게는 전화가 걸렸다. 바로 맨 처음 1205호에 있었던 친구다. 한참의 통화음을 거쳐 지나간 후 친구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야, 너 어디 있어? 나랑 재환이가 너 방으로 장난치러 오는데 이상한 게 있었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투. 여보세요. 투. 여보세요. 투. 투. 수화기에는 이상한 소리만이 들렸다. 무언가 둔탁한 것이 부딪히는 소리였다. 나는 전화를 끊고는 경찰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수화기에는 전원이 꺼져 있거나 전파가 닿지 않는 곳에 있다는 말뿐이었다. 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내 눈앞에는 1205호로 끌려간 친구의 모습이 눈앞에 환했기 때문이다. 친구를 다시 구하러 방을 나가볼까 생각도 했지만 내 다리는 절대 움직이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핸드폰의 배터리도 얼마 남지 않았다. 나는 어쨌든 방을 둘러보기로 했다. 불빛이 조금 희미한 것만 빼면 방은 꽤 괜찮았다. 그러나 욕실에 들어선 순간 내 마음이 다시 공포로 가득 차게 됐다. 이 방에 들어왔으면 절대로 나가지 마. 나가면 안 돼. 살고 싶어. 절대로 나가면 안 돼. 절대로. 나가지 말라는 등의 경고 문구만이 붉은색으로 적혀 있었다. 난 조심스레 방문을 닫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벽에 걸려있는 낡은 벽시계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쾅, 쾅. 깜빡 잠이 든 나를 깨운 것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살려줘. 제발. 이 호텔이 이상해. 제발 문 좀 열어줘. 같은 일행이었던 친구의 목소리였다. 나는 문으로 뛰쳐달려가 문에 달려있는 외시경에 눈을 가까이 대니 그곳에는 1205호에 있었던 친구가 울먹이며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나는 당장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문을 열고 생각해보니 내가 지금 있는 곳은 1203호였고 내가 원래 머물렀던 1207호가 아니었다. 당연히 1205호의 친구는 내가 1203호에 있다는 사실조차 알 수가 없었다. 나는 덫에 걸린 것이다. 누군가가 내 말을 듣는다면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그리고 이 말을 절대 거역하지 마라. 죽을 테니까. 지금 난 갇혔다. 그리고 난 지금 1203호실에 있다. 내가 1203호에 있다고 날 찾아올 생각은 하지 말길 바란다. 제발 어서 나가라. 문을 열고 난 뒤부터 자꾸 옆방에서 누군가가 벽을 치는 소리가 들린다. 어서 방에서 나가야 한다. 제발. 이곳에서 나가라. 세 번째 이야기. 끝이 없었다. 꺼림칙하다. 별 하나 찾을 수 없는 하늘. 그 아래엔 빛이 존재할 리가 없었다. 하지만 이 세계는 별빛 대신에 유난히 붉은 핏빛이 그나마 눈아픔 볼 수 있게끔 밝혀주고 있었다. 사방에선 죽은 자들의 고통 섞인 비명소리가 내 귀를 자극하였고 그 비명 속의 말들은 알아들을 순 없었지만 왠지 어디서 느껴본 듯 공감할 수 있는 고통소리였다. 그래서 그런지 별로 듣고 싶지 않았다. 나는 두 눈을 꾹 감고는 양손으로 두 귀를 틀어막았다. 하지만 비명소리들은 여전히 내 머릿속을 울리고 있었다. 그렇게 한참을 고통 속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근처에 누군가가 왔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느낌은 인기척과는 약간은 거리가 먼 듯한 느낌이었다. 궁금함에 나는 두 눈을 조심스레 뜨고는 누군지 확인하고자 하였고 이윽고 눈앞에 보인 것은 검은 갓을 쓴 어느 한 남자였다.
마치 저승사자를 연상케 하는 그 남자의 복장은 나의 공포심을 더더욱 극대화시켰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사의 그림자에 보이지 않던 그 남자의 얼굴에 붉은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당신은 24시간 뒤에 죽습니다. 이곳은 곧 당신이 살게 될 저승으로 가는 통로라고 할 수 있죠. 그 말을 들은 나는 약간 어리둥절해 있었다. 나는 앓고 있는 병도 없거니와 이 시간 되면 집에서 자고 있을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혹시 집에서 불의의 사고라도 나는 것일까? 그게 무슨 말이죠? 제가 죽을 이유는 딱히 없는데 말이죠. 혹시 무슨 일이 생겨 죽습니까? 그것은 말해줄 수가 없군요. 금기사항이니 말이죠. 그런데 당신의 죽음에 관해선 거짓이 아니죠. 그 남자는 품에 있던 장부를 꺼내고는 어딘가를 펼치기 위해서인지 페이지를 빠르게 넘기고 있었다. 그리고는 곧 손을 멈추더니 손가락을 펴 펼쳐진 장부의 오른쪽 하단을 가리키며 나에게 보여주었다. 당신의 생년월일과 이름, 성별, 생김새 모두 맞죠? 여기 아래쪽에 괄호 쳐져 있는 부분이 당신의 사망 시간이고요. 그 남자의 말대로 정말 그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순간 억울함이 북받쳐 올랐는지 온몸이 떨리기 시작하였다. 말도 안 돼. 내가 죽다니. 내가 지금껏 어떻게 견디며 살아왔는데. 그럼 저는 이만. 그리고 이 사실은 절대 다른 이들에게 알려선 안 됩니다. 만약 이 사실을 다른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알린다면 당신도 저들과 마찬가지로 평생을 이곳에서 울부짖으며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그 남자가 내뱉는 말들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한 억울함 때문일까? 서서히 사라져가는 그 남자의 소매를 나도 모르게 붙잡고 놓지 않고 있었다. 그 남자는 많이 당황한 듯하였다. 이게 무슨... 저 이대로 죽는다면 너무 억울해요. 정말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들이 정말 너무 쓰레기 같은데 몇 년만 참자 버티며 살아온 거거든요. 제발 저를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그 남자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나왔던 삶들을 다시 돌이켜보며 넋을 놓은 사람처럼 짓거렸다. 내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남자는 잠시 동안 깊은 고뇌에 빠지더니 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였다. 그렇다면 제가 조건을 하나 걸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남은 24시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듣는다면 살려주도록 하지요. 물론 사랑한다 좋아한다와 같이 비슷한 의미인 것도 되고요. 어떻습니까? 그 남자의 제안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기에 나는 바로 승낙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도. 단, 이 사실은 아무에게도 말해선 안 되며 시켜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의지에서 나온 말이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행운이 있기를. 알람 소리에 눈을 뜬 나는 아직 반쯤 감긴 눈을 비비며 화장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사랑한다. 24시간이랬지? 나는 폰으로 다음날 새벽 어뢰쯤으로 알람을 설정해 놓았다. 저승사자와 이야기를 할 때는 살 수 있다는 희망에 무심코 기뻐했지만 정작 생각지 못한 것이 있었다. 바로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 사실을 깨달은 나는 그리고 교복을 입는 내내 많은 근심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 지금 집엔 나 혼자다. 외동이었고 나의 부모님은 두 분 다 이른 아침 맞벌이를 하러 가시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시간은 밤 늦은 시간대였다. 슬슬 밥을 챙겨 먹고 교통비를 챙긴 나는 쓸쓸히 집 밖을 나섰다. 나는 오늘 하루도 홀로 등교를 한다. 학교는 꽤나 멀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버스를 타고 등교해야만 했다. 버스엔 나와 마찬가지로 등교를 하는 또래들이 많았는데 모두들 나와는 다르게 누군가와 즐겁게 대화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지금껏 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런지 또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느낌은 어떨지, 같이 노는 느낌은 어떨지 무척 궁금할 때가 많다. 학교에 도착하고 교실로 들어선 나는 재수없게도 일진들과 눈을 마주치게 되었다. 그래도 못 본 척 슬그머니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일진 무리 중 한 명이 나를 불렀다. 야, 셔틀 일로 와봐. 그 애들은 무언가 괴롭힐 건덕지가 생겼는지 오늘도 보자마자 부르는 듯하였다. 왜? 우리가 아침밥을 못 먹고 와서 그런데 빵 좀 사와라. 나 오늘은 돈 없는데. 이 새끼 뒤져. 그 일진 무리들은 내 주머니가 마치 자기들 주머니인 마냥 뒤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다 한 명이 내 속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야, 이건 뭔데? 그거 나 집에 갈 때 차비인데. 그래서 너 우리가 요즘 풀어줬더니 안 무서운가 보구나. 따라와. 그 일진들은 나를 강제로 끌고 어디론가 가려고 하고 있었다. 나의 반 친구들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두 눈치채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말리러 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언제나 그래왔기 때문에 이제는 별 느낌도 없었고 기대도 하지 않았다. 우리 학교엔 CCTV도 사람도 별로 지나다니지 않는 사각지대가 한 곳 있었다. 그래서 그곳엔 항상 일진들이 몰래 담배도 피우고 하는 일진들의 아지트나 다름없었다. 나는 지금 그곳에 끌려가 무차별로 일진들에게 맞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오늘은 지난 때와는 다르게 한 가지 굳은 결심을 하였다. 한참 동안 맞을 것 다 맞고 일진들이 먼저 자리를 비웠을 때 나는 옷에 묻은 흙과 먼지를 털고는 담임 선생님이 계시는 교무실로 향했다. 그리고 나는 담임 선생님께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을 수 있었다. 어차피 곧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을까. 일진들의 보복이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고 지난 세월 동안 끙끙 앓았던 고민을 모두 풀어버렸다는 생각에 홀가분해졌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알겠다. 내가 따끔히 주의를 주마.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만 믿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한 나는 교실에 들어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진들은 교무실로 불려갔다. 이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던 나는 그 기쁨이 채 2분도 넘기지 못했다. 일진들은 교실 뒷문을 큰 소리가 나게 열고는 나를 불렀다. 야, 셔틀 너 담임한테 고자질했냐? 너 아주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담임 선생님이 말했던 따끔한 주의는 그냥 단순한 말로 훈계를 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던 것 같았다. 이렇게 빨리 끝날 순 없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지금껏 받아왔던 고통의 대가가 고작 이거라고 생각하니 어이가 없었다. 지금껏 몇 년만 참자. 몇 년만 참자. 성인이 되면 이런 생활 벗어날 수 있다 하며 긍정적으로 참아왔던 내가 큰 결심을 하고 고민을 털어놓은 대가가 말이다. 나는 크나큰 배신감 비슷한 감정이 온몸을 뒤덮어서 그런지 더욱더 강하게 일진들에게 구타당했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고 서슴없이 슬픔에 눈물만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나는 지금껏 열심히 들어왔던 수업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고 빨리 학교가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담임 선생님께 말했던 것이 원인일까? 유독 오늘은 일진들이 더더욱 심하게 나를 괴롭히고 때렸다. 학교를 마치는 종소리가 울리고 나는 크나큰 배신감을 느낀 학교라는 곳을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종례가 끝나자마자 빠르게 뛰쳐나왔다. 그러고 보니 생각해보면 지난 수년간 수업 시간 내내 내 얼굴의 상처에 대해서 물어봐준 선생님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다. 교통비를 빼앗겨 한 푼도 없었던 나는 집까지 걸어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3시간 거리이지만 어쩔 수 없이 걷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걷는 내내 나는 어차피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며 곧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공포에서 해방의 느낌으로 바뀌고 있었다. 이 상황에 대한 나의 억지적인 합리화일 수도 있지만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는 나 자신이 무척 비참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한참을 걸었을까? 교회의 전도사로 보이는 사람이 나에게 사랑합니다라는 말과 동시에 어떤 카드와 사탕 하나를 주었다. 그 카드엔 교회 예배 시간과 위치가 적혀 있었고 앞면은 당신은 살면서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셨나요? 라는 한마디가 적혀 있었다. 생각해보면 나는 지금껏 살면서 누구에게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수년간 없던 것 같았다. 그래도 나는 죽을 일은 생기지 않을 듯하였다. 그 전도사에게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이게 기뻐해야 할 일인지 말아야 할 일인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마음에 받았던 사탕을 입에 물고는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마저 발걸음을 옮겼다. 밤늦게가 되어서야 비로소 집에 도착할 수 있었던 나는 제일 먼저 자고 계시는 어머니께 다가가 말을 건넸다. 엄마, 저 왔어요. 눈 좀 떠보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귀찮은 듯 몸을 몇 번 뒤척이더니 눈을 뜨지 않으셨다. 엄마 저 할 말이 있어요. 일어나 보세요. 엄마 피곤하니까 빨리 말해. 오늘 집에 오면서 받았던 카드의 메시지를 떠올리며 지금껏 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으로 말을 하였다. 사랑해요. 엄마. 그게 다야? 네. 그래 알았다.
알았으니까 이제 엄마 건들지 마. 피곤하단 말이야. 엄마는 나한테 뭐 해줄 말 없어? 없어. 그 후로 어머니를 흔들어 깨워보았지만 저리로 가라는 제스처만 취하실 뿐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으셨다. 아쉬운 마음에 아버지에게도 사랑한다고 말을 꺼내보았지만 어머니보다 더욱더 반응이 없었다. 내가 일진들에게 맞아 상처난 얼굴에는 관심이 없는 걸까? 생각해보면 늘 나의 상처에 관해서는 물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내가 숨기려고 했던 것도 있지만 말이다. 하지만 그것보다 내 딴에는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에 꺼냈던 한마디가 귀찮은 듯 내팽개쳐지니 많이 속상하였다. 생각해보면 그 전도사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죽었을 것이었다는 생각 때문인지 현실을 인정하기 싫었다.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잊기 위해 잠을 청해보려 했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다. 억울한 생각 때문도 있었지만 내일 학교를 또 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나는 차가운 바닥을 맨발로 밟으며 한 계단 한 계단 오르고 올라갔다. 옥상의 문을 열고 건물의 아래쪽을 바라본 나는 이제는 해방될 수 있다는 생각에 조그만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고 그대로 바닥에 도달했을 땐 주머니의 알람으로 저장된 있었던 24시간이 다 되었음을 알리는 소리가 울리기 시작하였다. 나의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몸뚱이에서 끝없이